아마도 젊은 사람들은 이 섬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연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곳이 되었지만 예전에 이곳은 그 어떤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기 두려웠던 곳입니다. 문둥병, 의학적인 용어로는 한센병으로 불리던 환자들이 강제로 격리되었던 그곳, 역사적으로 비극의 현장이었던 섬, 그 섬의 이름은 소록도입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올해 56세 박선아입니다. 봉사활동을 위해서 찾아간 그 섬에 가까워질수록 안개 속으로 작은 집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누군가는 정원을 돌보고 누군가는 창가에서 멀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그 풍경 아래에는 50년을 넘는 아픔이 깔려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 여인, 그녀를 만나고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섬에 50년이란 시간을 보낸 그녀와의 충격적인 만남의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로 그들의 삶을 응원해주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을 평생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손때 묻은 그 사진 속에는 흐릿하게 웃고 있는 여인이 있고 그녀는 돌쯤된 아기를 팔에 안고 있어요. 어릴 적 고아원에서 건네받은 그 사진이 제 유일한 뿔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가 바로 저예요. 그런데 그 뒤로는 기억이 완전히 끊어져 있었어요. 부모의 얼굴, 부모의 목소리, 부모의 품.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워진 채였습니다. 고아원 선생님들은 많은 질문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묻지 않으면 상처도 덜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배웠습니다. 침묵하는 법을, 외면하는 법을. 가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냐고, 병이 드셨냐고요, 돌아가셨냐고요. 하지만 저는 늘 그 질문을 미소로 넘겼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궁금증이 살아 있었어요. 엄청난 궁금증이. 그러나 묻고 싶지 않았어요. 묻는다고 해서 얻을 답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 만약 진실이 저에게 닿는다면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더 컸거든요. 저는 공부로 도망쳤습니다. 책 속에 빠져 있으면 텅 빈 마음이 조금은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고아원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자기 책임이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돌봐줄 거라는 기대는 사치라고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저는 책을 붙들었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제자들과 함께 소외된 삶들을 어떻게 정책으로 바꿀 수 있을지 밤새워 고민했어요. 강의를 하면서도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남다른 책임감으로, 남다른 열정으로 일했어요. 제 인생은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감정은 배제하고 논리로만 살아가는 여인. 그런 저를 사람들은 존경했고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안의 빈틈을, 밤마다 혼자 남겨졌을 때 올라오는 그 허전함을.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어요.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으면서 제 상처는 잊으려 했죠. 외로움도 궁금함도 속으로만 깊이 삼키며 살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소록도로 향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재단에서 봉사활동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는 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역사적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장소가 소록도라는 걸 알았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소록도, 과거의 어둠이 길게 들이운 그 섬, 한센병이라 불리던 병의 환자들을 강제로 격리했던 곳, 역사책에서만 보던 그곳이 이제는
제가 직접 걸어 들어가야 할 현장이 되었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저는 사진을 또 한 번 바라봤어요. 그 흐릿한 얼굴, 그 따뜻한 미소. 혹시 하는 마음으로 그 사진을 들었는데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혹시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곧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전문가답게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자신을 다독였죠. 버스는 소록대교 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바다는 생각보다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 같았어요.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 반짝임 속에서 저는 계속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버스 창 밖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56세의 전문가로서 논문과 강의로만 이루어진 인생. 누군가의 상처를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는 거리를 두었던 인생. 그런 제가 이제 역사의 현장으로 가고 있다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바다의 내음은 짠맛이 났고 그 맛은 제 안의 깊은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산등성이의 작은 집들이 점처럼 보였고 그 사이로 사람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정원을 돌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창가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풍경은 사진 속의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풍경 아래 아로새겨진 이야기는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상흔이었어요. 1980년대, 1990년대, 그리고 그 훨씬 전 세상이 이들을 낙인 찍던 그 시절. 그 시절의 무게가 지금도 이 섬 위에 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담당자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대부분 한센병 완치자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요. 평균 연령이 80대를 넘으신다고, 신체적 후유증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의 설명은 전문가다웠고 냉정했지만 그 냉정한 설명 뒤에는 인간의 비극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강제 격리, 단절된 가족, 회복되지 않은 신체. 제가 논문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이제 현실의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봉사자 숙소는 정말 소박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성가대 연습 소리가 섬의 고요를 차분하게 깨우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들을 들으며 저는 짐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 들었던 성가와 비슷한 그 목소리들. 외로움과 희망이 뒤섞인 그런 목소리들. 제 마음속 어딘가가 자꾸만 요동쳤습니다. 그 성가가 왜 이리도 아팠는지, 왜 그 목소리들이 제 가슴을 건드리는지. 그것은 고통의 소리이면서 동시에 희망의 소리였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저는 곳곳을 살폈습니다. 이 건물의 벽들, 낡은 한 장의 게시판에 붙어 있는 오래된 사진들, 복도 끝에 보이는 작은 성당의 십자가. 모든 것이 이 섬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벽에 남은 얼룩, 계단의 다른 모습, 창틀의 녹슨 부분. 이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계단을 반복해서 오르고 내렸을 거고 누군가가 이 복도를 걸어 다녔을 거예요. 그들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발길은 자연스럽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첫 만남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었습니다. 식당에 모인 사람들이 저를 낯선 눈으로 바라보았고 저 또한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박선아입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려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 순간 저는 제 직책과 학위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달았어요. 이분들 앞에서는 학위도
경력도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들이 겪은 현실 앞에서는. 제 말이 끝나자 한 할머니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제 손등을 따뜻하게 짚었습니다. 그 손이 주는 감각이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촘촘한 주름, 얇고 말라있는 피부, 하지만 그 손이 전달해주는 온기, 생명의 온기, 그것이 제 가슴을 깊숙하게 찌르는 듯 아팠어요. 이 손이 견뎌낸 세월이 몇십 년인가? 이 손이 잡았던 것이 무엇인가? 그 모든 생각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그 할머니의 눈을 보았을 때 저는 뭔가 크게 울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고단함이 깃들어 있었고 동시에 어쩌니 모르게 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온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누군가를 많이 실망시켜 본 사람의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여전히 누군가를 믿으려는 그런 눈빛. 그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제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주로 시설 둘러보기와 간단한 안내로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패턴, 의료 지원,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차근차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책에서 읽은 사실들이 현실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후 햇빛이 복도를 가로질렀고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을, 그들의 표정을, 그들이 서로 나누는 작은 아이 콘택트를. 누군가는 휠체어로 이동했고 누군가는 지팡이에 의존했으며 누군가는 흔들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것이 한센병의 후유증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질병을 앓았지만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상처는 더 깊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창밖으로 별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섬의 어둠은 정말 깊고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안의 질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에게 저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한 명의 교수로서, 아니면 한 명의 봉사자로서, 혹은 단지 낯선 사람으로. 봉사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선다고 제가 늘 강조해 왔는데 정작 저는 진심으로 누군가의 삶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자신의 학문적 거리두기를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고아원의 천장도 이 천장처럼 낡아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할머니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제 제 손등을 짚었던 그 할머니의 방이었어요. 저는 아직 그분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날 저는 그분의 눈빛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눈빛이 제게 다가오는 어떤 신호라는 것을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방문이 열렸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의 그 감정은 지금도 생생해요. 손가락 몇 개가 없는 손, 굳은 피부 위로 시간의 흔적들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센병의 신체적 후유증이었어요. 의학 교과서에서만 본 그것이 지금 제 앞에 있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오래된 앙금이 묻어 있었고 마치 수십 년의 침묵을 견뎌낸 사람의 그런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무척 또렷했습니다. 정말 맑았어요. 그 맑음 속에는 아픔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가씨, 앉아요. 그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아 그녀의 말을 기다렸어요. 가까워진 거리에서 제가 본 그녀의 모습은 더욱 뚜렷했습니다. 얼굴의 주름만이 아니라 눈가의 세로 주름, 입가의 깊은 주름. 이것들이 모두 그녀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한센병의 치료 과정에서 받은 약물의 부작용,
강제 격리로 인한 정신적 고통, 가족을 잃은 슬픔, 모든 것이 그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은 분이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다가왔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미리 준비해 두었던 말들을 꺼내는 것처럼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전엔 결혼도 하고 딸도 낳았지.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철렁하게 했어요. 왜 그 말이 그렇게 들었는지 저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단편처럼 이어졌어요. 마을에 소문이 돌았고 이내 가족이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 병은 하나의 질병을 넘어 사회적 낙인이 되었던 것이죠.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서 한센병 환자는 가족의 수치였습니다. 이웃들이 피했고 친척들이 찾아오지 않았으며 심지어 남편도 점차 집에 오지 않게 되었다고 했어요. 병은 하나의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죽음이었던 것이죠. 남편이 발걸음이 저 멀리 사라지는 장면을 그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그 장면을 얘기할 때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50년도 넘은 일인데도 여전히 그 기억은 신선했던 겁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그 장면에서 느꼈던 배신감, 외로움, 분노가 모두 함께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내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지. 그저 무서웠어. 아이가 있으니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몰아냈지.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필기하지 않았어요. 노트 대신 제 가슴에 그녀의 말을 새기고 싶었거든요. 전문가로서의 거리감을 벗고 한 명의 인간으로 그녀의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일상과 기억들을 꺼내 놓았어요. 텃밭에서 키우던 채소 이야기, 성당에서 들었던 설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낡은 가위를 갈아주던 소소한 일화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작은 순간들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을 만든다는 것을, 그것들이 결국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의한다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 중에 남편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결혼 초에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딸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 순간들. 남편의 손을 잡고 산책하던 날 딸이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 저녁상을 함께 둘러앉던 그 모든 순간들. 하지만 병이 발병한 순간 모든 게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병 자체보다 세상의 반응이 더 무거웠다고. 이웃들이 피했고 남편도 차마 집에 오지 않게 되었다고. 결국 격리시설로 강제 이송될 때 가장 먼저 끊어진 관계는 가족 관계였다고 했어요. 그것이 제일 아팠다고. 그녀의 이야기는 처연했지만 동시에 정말 인간적이었습니다. 낭만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절망적이지도 않은, 오직 현실 그 자체만을 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현실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저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와 수치로만 알던 한센병의 역사가,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아픔이 이 할머니의 말 속에 모두 담겨 있었어요. 제가 배운 모든 것, 가르친 모든 것이 이 할머니의 한마디 한마디 앞에서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중간중간 그녀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공부 많이 했겠구나. 내가 와서 참 좋다. 그런 말들에 저는 괜스레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맺혔던 겁니다. 이 할머니가 제게 보내는 이 용기, 이 신뢰, 제가 평생 학문으로만 이루었던 인간관계를 이 할머니는 단 몇 마디로 무너뜨렸어요. 제 가슴에 뭔가 깊은 구멍이 있었다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그 구멍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정말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길었고 때로는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녀의 말 한 조각, 웃음 한 자락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뭔가 오래되고 굳었던 부분을 건드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 묻혀있던 어떤 것이 깨어나려는 듯이. 그날 저는 고아원 아이였던 나를 생각했어요. 엄마 없이 자란 그 아이. 그 아이가 여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할머니의 방에, 이 할머니의 말 속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제 영혼 깊숙한 곳이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 잃어버린 뭔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녀가 느닷없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로 쌓여 있었고 그 색깔만으로도 세월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남은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떨림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떠나보낸 자의 떨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것을 드디어 꺼내는 그런 떨림. 그 사진을 본 순간 제 몸 전체가 굳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 했어요. 마치 영화 속의 그 장면에서처럼. 사진 속 여성은 제게 익숙했습니다. 정말 익숙했어요. 사진의 구도, 배경, 여성의 표정까지. 그것이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받은 사진과 너무도 닮아 있었던 겁니다. 아니, 같은 사진이었어요. 완전히 같은. 제 손가락이 가리켰던 그 얼굴. 제가 수십 년 동안 바라봤던 그 얼굴.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는 게 아니라 마치 폭발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럴 수가. 저는 입술을 깨물며 사진을 받아들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 손이 아니라 우주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에 남은 장면 하나하나가 제 기억 속 빈자리를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정확하게, 정밀하게, 운명적으로.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백색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환상인가. 고아였던 저의 인생이, 제 모든 질문들이 이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정답을 만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학자로서, 이성적인 인간으로서. 저는 제 가방 속에 그 사진을 꺼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을 이제야 내려놓으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니?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어요. 왜 이 사진이 여기 있는가? 왜 내 사진과 똑같은 것이 이곳에 있는가? 이건 우연이 될 수 없었어요. 너무나 완벽한 일치였습니다. 50년의 거리를 뚫고 두 사진이 만나다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받으셨어요? 그녀는 천천히 과거를 끄집어냈어요. 당시의 상황, 마을의 반응, 누군가에게 딸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결정. 그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촬영한 사진. 아이가 다시 보고 싶을 때를 위해 남겨둔 그 사진.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가 품었던 그 사진. 말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한 여인의 절망과 사랑이 함께 서려 있었어요. 깊숙이, 영원히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 모든 이론이
이 한 장의 사진과 할머니의 눈물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진 한 장이 우리 둘의 삶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작은 종이 한 장이, 이렇게 희미한 이미지가 제 삶의 중심을 흔들어 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제 안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전문가답게, 차분하게.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어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손, 사진, 제 떨리는 손, 모든 것이 그 순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제 인생이 지금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걸. 혹시 그때의 아이가 제가 아닐까요?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말하고 난 뒤에야 저는 왜 그런 질문이 튀어나왔는지 자신도 놀랐어요. 이 질문을 꺼낼 권리가 제게 있는가? 이렇게 아픔을 건드려도 되는가?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지만 제 입에서는 이미 말이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침묵 끝에, 50여 년의 질문 끝에 그녀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오래, 마치 제 영혼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려는 듯한 그런 눈빛으로.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딸아. 그 말은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 두 글자, 내 딸아. 그 말 앞에서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가 다시 솟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제 무릎이 약해졌고 제 호흡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5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거든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병에 걸린 자신을 향한 세상의 눈길, 남편이 돌아서는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낙인, 그리고 결국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간절한 마음. 그 모든 것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년을 견뎌온 눈물. 한센병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 때문에 떨어진 모녀의 눈물.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꿈꿨어. 그게 다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간직해온 진심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공허와 궁금증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것은 눈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는 눈물이었어요. 어머니, 엄마. 그 어떤 이름으로도 부를 수 없었던 그분. 이제 그분의 딸이 되었다는 이 현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고아원에 맡겨졌던 그날의 기억을 어설프게 떠올렸어요. 그날의 창문, 그날의 햇빛, 그날의 그녀의 심정을. 제 가슴이 철렁했던 그날의 모든 순간. 저는 제 기억과 그녀의 기억을 맞춰갔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아, 이것이었구나. 내 인생에 빠져있던 이 조각이 이것이었구나. 어머니가 남긴 사진, 어머니의 눈빛, 어머니의 사랑.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연결되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분노와 이해, 원망과 연민. 세상을 원망했고 질병을 원망했으며 우리를 떨어뜨린 모든 것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이해했습니다. 그분의 결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그분의 심정이 얼마나 처절했을지를.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컸던 감정은 안도였어요. 마침내 내 뿌리가 어디인지를 알았다는 그런 안도감이, 누가 나를 낳았는지를 알았다는 안도. 제 인생의 이 많은 질문들이 마침내 답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저는 그녀와 마주 앉았어요. 그녀의 몸은 연약했습니다. 뼈만 남겨진 듯한 그런 가느다란 몸이었어요. 하지만 그 포옹은 우리가 영원히 떨어져 있었던 세월을 잠시나마 잇는 다리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등을 쓰다듬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반복되는 그 말은 수십 년의 돌덩이를 녹여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속으로 말했어요. 용서해도 되겠다. 그 용서는 곧 나 자신에게도 주는 것이었습니다. 고아가 아닌 누군가의 딸이라는 깨달음 속에서 사실 용서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쳐왔던 것들도 많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다르더라고요. 머릿속에서 과거의 상처가 일렁일 때 분노는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었어요. 밤새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되어야 했는가?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정한가? 어떤 법칙이 한 여인과 한 아이를 떨어뜨려 놓을 권리가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그저 아팠던 것이고 세상이 차가웠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한센병을 낙인의 병으로 취급했어요. 의학적 질병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이었던 겁니다. 환자들은 강제로 격리되었고 가족과의 관계는 끊어졌으며 사회로의 복귀는 불가능했습니다. 그 속에서 어머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아이의 미래를 위해 가장 힘든 결정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 결정이 정답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랑이었어요. 저는 선택했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움켜쥐고 살기보다 그 상처를 보듬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눈물을 흘렸어요. 잘 자랐구나. 참 고맙다. 그 말은 제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 난로에 불을 지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제 평생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섬으로 불렀습니다. 얘기해야 했거든요. 충격적인 이 소식을. 처음에 그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긴 설명이. 하지만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순간 이해가 됐던 거예요.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그런 깨달음이. 남편은 조용했어요. 제 남편은 원래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깊은 존경심이 들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서툴게 인사를 건넸고 남편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손가락이 없지만 그 빈자리를 메우려는 듯 손을 더 강하게 잡았습니다. 세대가 한 공간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마치 제가 찾던 모든 것이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생물학적 혈연을 넘어선 사랑과 용서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 말입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으로서 함께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머무는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고 우리는 조용히 귀 기울였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만든 사회적 구조와 편견이 진정한 문제였다는 것.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억을 잊지 않는 것, 기록하고 전하는 것이었다는 점. 그해 겨울, 어머니와 저는 소박한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웃었어요.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했고 어머니는 저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인정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그것은 모녀의 관계를 넘어선 한 인간에서 다른 한 인간으로의 깊은 연결이었습니다. 시간은 정말 유한합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되었어요. 2년이 흐르는 동안 어머니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한 달에 2번씩 어머니를 찾아뵙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그 모든 순간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어느 날 어머니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병상 곁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의 눈은 평소보다 더 맑았습니다. 마치 모든 탁함이 거쳐나간 듯이 입가에는 미소가 어렸어요. 선화야, 고맙다. 내가 이렇게 와줬어. 그녀의 목소리는 힘겨웠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엄마를 기억할게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임종의 순간은 조용하고도 경건했어요. 어머니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행복해서 다행이다. 너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 그 말은 제가 평생 바라온 위로였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모든 외로움, 모든 궁금증, 모든 아픔이 그 한마디로 승화되는 듯 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얼굴 위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조금씩 따뜻함을 잃어가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이제 추억이 된다는 것을.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소록도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제가 배운 것들, 제가 깨달은 것들이 제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저는 어머니와 보낸 시간을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록도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겪은 차별과 상처,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용서와 인간애를 담아 세상에 전하고 싶었어요. 책이 될지, 강연이 될지, 혹은 이 오디오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의 미소, 그분의 눈빛, 그분이 견뎌낸 세월들.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닿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야 합니다.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소록도의 냄새는 여전히 짭짤했어요. 저는 종종 바다를 바라보며 어머니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제 안의 그 빈자리도 이제는 채워졌어요. 저는 살아남은 자의 몫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소록도는 제게 뿌리와 날개를 동시에 주었거든요. 부서진 과거는 이제 한 편의 이야기로 남아 누군가의 가슴을 두드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통해 여러분도 뭔가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혹은 여러분도 저처럼 어딘가에 갇혀있는 질문들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고 용기를 내서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결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그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제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부모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분이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망설였던 분이 계신가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감싸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발을 내딛어 보세요. 운명이 우리를 이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도 결국 우리가 찾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오디오북이 혹은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밤을 따뜻하게 해주길,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더 많은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들을 나누어 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